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박성명의 이슈펀치, 오늘이 65회 4월 7일 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펀치가 벌써 65회 65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이 선거 와중에서도 여당 야당 편들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국민의 눈으로 이 정치판을 읽어보고 비평하고 칭찬하고 또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5회 단 한 번도 그 원칙을 놓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는 박성민의 이슈펀치. 오늘도 제 편은 천지일보의 새로운 희망 정치부의 김성환 기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환 기자님. 네. 이번 주 주말이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입니다. 혹시 사전투표 하십니까? 아니면 당일로 투표하십니까? 저는 사정상 사전투표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기자들은 또 당일로 네. 취소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저도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당일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미리 꼭 해야 되니까. 네. 주말에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자,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총선인데, 혹시 어느 정당을,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민의 힘이 없으면 하루도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 박성명의 이슈펀치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해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민주주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혹시 다음 주 수요일 날 바쁘시면 이번 주말에 아주 편하게 사전투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어디를 가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끊어놓으면 바로 현장에서 제가 지는 지역구가 어디입니다 하면 그입니까 하면 바로 넣습니다. 탁탁탁 찍어 착 넣어버리면 사주들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선거행정은 아시죠? 세계의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 선거행정의 이 기법을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한국은 뛰어난 제도적 그리고 또 나름대로 법령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전투표 해보시죠. 깜짝 놀랍니다. 바로 현장에서 투표의자 쫙 이제돼서 나옵니다.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도 어느 당, 어느 후보를 찍을지 몰라요 하시는 분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20% 안팎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20% 안팎. 대부분 이제 중도층, 부동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만큼 우리 한국 정치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또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덜 받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일주일에 선거 정국의 판을 흔들 변수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죠? 코로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미국 변수, 북한 변수 등등 있겠으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물론 투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선거 막판에 정말 국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르게 하는 막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말. 뭐 좀 좋은 표라면은 설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 하나가 유권자들을 분노케 하고 유권자들을 선거를 앞두고 분노케 하면 유권자들은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무서운 거죠. 응징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만큼 됐습니다. 말 한마디, 제가 뭐 말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끝나버립니다. 선거 때 바로 표로서 국민들을 응징하기 때문에 특히 여야 지도부 후보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각 정당에서도 말 조심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두 개를 잡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총선판을 뒤흔드는 막말 또는 설화. 설화는 꼭 막말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막말 또는 설화의 빅세븐의 주인공은 누구냐? 네, 지금 나오죠? 총선판을 뒤흔드는 막말 빅세븐 주인공. 별로 좋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주인공을 첫 번째 주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가 부어졌습니다. 그죠? 저는 정치는, 특히 선거 정치는 정책 대결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높은 수준의 선거 정치의 핵심입니다. 근데 별로 이슈가 없었죠. 최근에 조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조금. 그것도 대단한 이슈는 아니고요. 긴급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긴급 재난지원금.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선거 정치론.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아서 김성환 기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알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총선판을 뒤흔드는 막말, 빅세븐의 주인공. 첫 번째 주제, 이거 주제는 저희끼리 정했습니다. 뭐 중요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제 1번부터 7번까지. 자, 첫 번째 주제는 김성 기자님. 네.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고 그분의 네. 아들이 첫 번째 주인공이네요. 네.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그런 네.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직까지는 코로나 전국이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을 때 그 당시에 2월 14일경에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이 네. 현재 그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의사들이 모여서 작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네.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발언이 이제 네.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뭐 이런 발언을 상당히 이 표현 자체가 간명합니다만은 뭐 다른 네. 요 말만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왜 합니까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정신의학 건강과 교수고 네. 이분의 아버지가 이낙연 전 총리인데 이낙연 후보인데요.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으셨군요. 네네. 자, 이건 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가서 출연을 해서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이 코로나는 온다. 물론 이때가 이제 지난 2월 14일이니까 네네.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이고 그때 이제 네네.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만 많이 하다가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굳이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코로나 환자들을 그분들도 사실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죠? 비아냥되는 듯한 네. 말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려가 됐던 그 시점에 굳이 나가가지고 그것도 정신의학과 건강교수과 교수가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말했다가 이 뒤늦게 이제 구설수에 넣으니까 죄송하다. 그래서 네. 앞으로 외부 활동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이제 뉴스에 화제가 됐던 거죠. 네네. 네, 네. 그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당시 나와서 그렇게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보통 당시 가볍게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가볍게 농담하던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과를 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네.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당시 2월 14일경에 사망자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당시에 확진자가 28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날 그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서 일상생활을 뭐 그렇죠. 해도 괜찮다는 식의 그런 네.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확진이 되고 그랬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도 되지 않았고 많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또 정부조차도 일상생활에 영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분이 의사라는 면에서 충분히 많이 그렇죠. 비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죠. 네. 네, 네. 그 부분은 많은 비판을 받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뭐 충분히 뭐 이해할 만한 어떤 반응들은 있었지만 이분이 특히 의사라는 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비판의 내용 중에는 뭐 그게 의사냐 어떻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 네티즌들의 어떤 심각한 반응도 있었고 통합당에서도 바로 비판 발언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네. 계속해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뺐습니다만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지금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칩니다. 그때는 국내에서 사망자가 없었고 뭐가 한 몇십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뭐 별거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의사는 다르죠. 또 의사도 보니까 정신의학건강과 교수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 수도 있다. 또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변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 사건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너무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국에 코로나는 코로나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비아냥대는 또는 비전문가적인 또는 환자들을 조롱하는 이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 네, 네 그 얘기죠, 그죠? 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 고위 관리나 고위 공직자 아들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과정을 다 지켜봐왔을 테고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그 아들이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어떤 비판들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수록 더 아버지가 또는 가족들 중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또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하면 다 조심을 해야 되죠. 특히 요즘에는 말로 혀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굳이 의사가 무슨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말하는 것도 뭐 나가서 좀 국민들에게 뭔가 좀 좋은 지식을 전해주는 거는 저 전문가라서 좋습니다만 네. 이등식의 이따위 발언을 하는 거는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큰 그 상처를 내는 것이고 국민들의 가슴에도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었다. 뭐 곧바로 이제 사과했습니다만은 자제하시라.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한테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의사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너무도 적절치 않았다. 따끔하게 제가 충고합니다. 네. 다음부터 그만하시라. 두 번째 주제. 네. 김성환 기자님, 네. 이 지금 홍성구 후보요? 세종시 갑구에 전략이 공천된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구 후보라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분이 그 미래에셋 대우의 사장 출신으로서 인재위로 된 분이죠? 네네네. 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분은? 이번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선물 옵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 그 외에 어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요번에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과정에서 들어오신 분인데요. 아, 네. 이분의 어떤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특히 여성 비하 발언이 많아가지고 네. 여성들에 대한 집중 공격을 많이 받았고 또 후보자 사퇴하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그 예비 후보 시절인 지난 2월에 강연을 하다가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다라는 이런 네? 발언을 했고요. 네.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네, 강연 중에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 그래, 문맥이 있겠습니다만, 문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죠. 네네, 적절치 않은. 그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다는 얘기고, 뭐 그런 논리는 아닐 텐데 말이죠. 네네. 아무튼 적절치 않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016년에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독도는 우리 땅 그 얘기를 하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얘를 더 하나 낳는 게 중요하냐, 이런 또 발언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여고생들한테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애군도lem을 하지 말고 네. 애라도 하나 더 낳아라. 네네. 그럼 여성은 아기를 낳는 도구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네요. 네,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북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내려와서 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또 이런 발언. 화류계면 둔산이면 대전의 유승구에 있는 네네네. 그 둔산에. 네네. 화류계가 화류계 어떤지 둘러봤는데 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논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대전의 유승구 저도 잘 압니다만 가면은 이게 밤에 김성희 기자 안 가보셨죠? 네, 저는 그 호텔도 많고 번쩍번쩍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근에서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뭐 북구순대 가가지고 어제 내려와서 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이런 분들은 그 내려가면 그 지역에 화류계가 어떤지 다 둘러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별 게 없었다고요? 뭐를 둘러보셨는데요? 근데 이런 분이 이번에 인재 영입으로
네, 돼가지고 지금 세종시 갑구에 전략공천됐다 이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라든지 이 여성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난히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또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조차도 네. 그 명백한 어떤 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사과보다는 강연을 하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요소, 재밌는 요소를 넣으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살펴봐라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해서 더 공분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성구 후보자를 골랐군요. 네. 사과를 하면은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더 자극적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변명은 듣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코미디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강연은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강연하는 것은 재밌는 것이 아니고요. 저질스러운 겁니다. 재밌는 거하고 저질스러워도 구별을 못합니까? 근데 이분은 갖다가 인재 영입 17호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후보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세종시에서 어떤 판단할지. 그러나 뭐 이분도 자기 논리는 있을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절치 않는 발언이었고 인재 영입을 한 대통령치고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이 비하 발언이 많은 것은 흠중의 흠이다. 네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홍성국 후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희가 박상명의 이슈펀치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후보 빅7 중에서 세 번째인데요. 이분도 잘 모르는데요. 왜 이런 분을 적었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의 유튜브 방송의 옳은소리의 진행자 박창훈 진행자? 네네.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입니까? 네, 유튜브 진행하시는 네. 분이기도 하고 기존에 나경원 의원의 어떤 비서를 했었습니다. 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분이군요. 네네네. 아하,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신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구독자가 또 가장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이 신의 소리하고 컬래버 과정에서 이렇게 영입해서 진행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이 유튜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나서는 교도소나 이런 데서 뭐 친환경 무상급식을 얘기하면서 퇴임 이후에 무상식 급식을 뭐 제공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뭐 죄값 치르게 안 해준다면 지금 당장 권력을 내려놓겠다. 뭐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야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어떤 그 비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진영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그런 오점을 남긴 사례이기도 합니다. 빨간 첩보는 화면에 저분이군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비하 발언 박창훈 미래통합당 유튜브 방송 옳은 소리의 진행자 나경원 의원의 이제 보좌진 출신이군요. 네. 네. 아. 자, 정확하게 3월 31일에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은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죄값 치르게만 안 해준다면은 지금 당장 권력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에서 내려놓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왜요? 왜 그러죠? 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교도소 보내려고 얘기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니면 말고 치료되는 겁니까? 이게 보수입니까? 뭐 때문에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요? 좌파 독재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얘기 비판.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슨 교도소 친환경. 바로 통합당이야말로 얼마 전에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라는 이런 냉소, 조소, 어떤 저주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공식 유튜브의 진행자로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비서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상당한 역풍이 부니까 오죽했으면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유감각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인도 다음 날 논란에서 다소 정제되지 않는 발언이 있었던 점 유감을 표명한다. 정제되지 않는 발언이 아니고요. 막말을 한 거죠. 반대로 진보 쪽에서 지금의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4년제 교도소에 가서 콩밥이나 먹고 뭐 친환경 무상급식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올바른. 아무리 선거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요,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경원 후보 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이분은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하는 분이죠. 그 사람이 이제 박창훈 진행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선대위에서 바로 단호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대위에서 조치해라. 더 이상 안 된다. 얘기했는데 뭐 조치했나요? 지금 엄중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경고. 네네. 엄중 경고한 끝. 네네. 끝. 경고. 그런 경고 100번 해본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조치가 아닌 거죠. 자, 아무튼 박성명의 이슈 펀치를 좋아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도 설치고 우리 언론 환경을 망치고 심지어는 정치 환경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성명의 이슈 펀치가 목소리 높이면서 말하는 이유는 깨어있는 국민이라야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박창훈 미래통합당 유튜브 언론소리의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막말이네요. 그죠? 네, 막말이고. 이거는 박사님께서 지금 잘 지적하셨지만은 공식 채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 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을 야당에서는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비판에 저주나 증오를 담을 필요는 그렇죠. 없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죠. 이 부적절한 논란을 뭐 충분히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건강한 이성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제는 관건은 이게 방금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이 선거판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선거 투표를 하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동층도 많고 그 부동층이 이런 어떤 자극적인 발언을 듣다 보면 가지 않을 선거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상대방 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막말이기 때문에 이런 막말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지금 나경원 후보도 동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막말과 저주의 이 구판을 보았습니다. 제발 우리 정치만큼은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만 여전히 미래통합당에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참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선대위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엄정 경고만 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지는 저희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빅세븐 중에서 세 번째 후보 나왔고요. 네 번째 후보는 좀 안타까운 분이네요. 인천 연수구 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정승현 후보. 네. 정승현 후보는 인천의 후보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유승민 의원이 그 유세 격려차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왔을 때 인천 총구석에 오셔가지고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느냐고 이런 인사를 한 게 논란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이 정승현 후보는 인하대 교수. 네네. 또 유승민 의원이 좋아하는 측근이고 유승민계입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지난번 총선 때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다소 적절치 않는 발언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선거 캠프에 가지고 이제 격려를 갔겠죠. 그래서 인사말을 하는데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께서 이렇게 인천 총구석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말하는데 뭐 인천 총구석은 사실 팩트도 아니죠, 그죠? 인천 총구석이 아니고요, 인천은 특히 연수구 같은 인천의 나름대로 강남입니다, 그기가. 그런 바 아무튼 본인은 이제 겸손의 의미로 왜 우리 집에 뭐 누추한 곳에 와줘서 고맙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런 개인적인 그 집안이고 인천은 공직자로서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치 않았는데 오죽했으면 유승민 의원이 인천이 어떻게 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커지는 건 뭐냐면 단지 이 발언이 아니라 바로 2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발언이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유명한 이부망천 서울서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간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성영 후보의 이 발언도 더 비판을 받았던 거죠. 더 비판을 받았던 게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걸 그 이부망천의 발언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비판의 하나의 사유고 또 두 번째는 인천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공직자로서 대표자로서 나가려고 했던 분이 자기 집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왔으면 뭐 누추한 곳에 오시든 뭐 총구석에 오시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충분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어떤 공직자의 대표로서 이렇게 나섰던 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참으로 이렇게 안타깝다. 그런 어떤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 좀 강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성년 후보는 악의적으로 이제 평화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치 않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더 커진 것은 바로 2년 전에 이부망천. 그거는 이제 정태옥 의원이었죠. 그죠? 대구에 있는 분인데 무슨 방송 그 당시에도 선대위를 했습니다. 선대위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살다가 무슨 이혼하면은 부천 가고 망하면은 인천 간다 해서 이부망천 우리 선거 정치사의 불멸의 사자성어를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정성윤 후보의 인천 총구석 발언이 더 파장이 큰데 아무튼 이 정성윤 후보는 제 고장을 찾아준 손님에게 건넨 미덕 차원의 인사말이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2년 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커졌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정말 말 한마디 상처받은 사람한테 한 번 더 상처를 해주면은 그건 상처가 아니라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더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성희 후보고 자 다섯 번째 미래통합당 관악을의 김대호 후보. 최근에 이제 뜨거운 분입니다. 그죠? 바로 어제였을 겁니다. 그 관악을에 그 후보자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선대위에서 좀 격려해 주려고 지원을 강화해 주려고 이렇게 다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죠.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30, 40대는 논리가 없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쌓여 있다. 30, 40대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성장했는지 그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싸늘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당에게? 네, 통합당에게. 그리고 50대나 60대, 70대는 아주 열광적으로 자기들을 받아주는데 30, 40대는 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30, 40대를 비하하는 듯한 뭐 세대 차이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4월 6일 날 여의도 통합당 당사에서 서울 현장 선대위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쭉 모여 여기서 돌아가면서 한마디 말하는데 이 김대호 후보 정치권 주변에서 좀 여기저기를 많이 기웃거렸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또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또 지금 화면에 나오죠. 힘내라 서울 바꿔야 산다 손들고 있는 저분인데 다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
30, 40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네네. 모양이에요. 당시 이게 뭐하러 왔느냐고 네. 말이야. 이게 어딨냐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것이 통합당 최고야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생각 속에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네. 30대 당신들 모르느냐. 바로 우리 통합당이 주역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봐.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네. 주장했던 모양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얘기를 이제 30, 40대가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 쌓여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던 그 구조를 모른다고 질타를 했는데 팩트가 맞지가 않고요. 네. 팩트가 맞지가 않고 물론 선거 판국의 얘기이기 때문에 논리로 따지기는 아닙니다만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훌륭하고 도움이 안 되면은 싸잡아 비판하는 이런 방식은 결국 이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네. 나쁜 정치입니다. 네, 네. 일종의 또 확정 편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쭉 네. 보고 그만 옳고 우리 편한 거는 반대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김대호 후보의 이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네. 그 정치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 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 당사자를 끌어안아야 할 사람이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치인의 어떤 자격 논란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학에서 교수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안 하는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분이 30, 40대를 향해서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쌓여 있다. 이런 얘기는 했다. 30, 40대의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성장을 했는지 왜 그분들을 모르고 있느냐.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쌓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징계 논의를 위해서 윤리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이분은 뭐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격과 인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인식에 있는 문제를 그러면 왜 공치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또 사실 30, 40대가 바라보면은 50대의 김대호 후보를 향해서도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쌓였다고 비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옳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세대별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60대는 60대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네. 50대는 50대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20대는 20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0대가 60대의 고민을 하면은 그 20대가 아닌 거죠. 그거는 60대가 20대의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나이 헛먹은 거죠. 네. 서로의 생각의 고민의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그 간격을 좁혀나가고 또 서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민주주의가 역사가 발전하는 건데 무슨 30, 40대에는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 쌓였다. 이 얘기는 30, 40대 후보자들이 정말 분노할 것 같은데요. 네네. 당신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도 거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40대군요. 네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 쌓였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30, 40대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가 문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어떤 반응을 네. 보이고 그럴 것 있습니다. 같아요. 특히 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모든 이슈가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조용한 선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지 않죠? 이런 말실수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언론들도 각종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런 실수 하나하나를 보도하면 쫙 일제히 보도를 그렇죠.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 조용한 선거 속에서. 그리고 그 이슈를 찾고 다니고 있는 언론에 그렇죠. 이런 그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면 특히 더 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정치판에 참 민감한 지역인데 네네. 서울에 살고 계시는 30대, 40대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 쌓여있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우리 제작진이 30대, 40대들이 있는데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쌓여있는 당신들 정신 차리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김대호 후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좀 씁쓸합니다, 그죠? 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빅7 중에
여섯 번째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네. 무슨 말 했습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어제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산 지역 유세 과정에서 네, 이 부산 갔었죠. 철도 관련해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 중에 부산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촌스럽다고요. 네네. 네. 그 이분은 서울에 사십니까? 이해찬 대표 그러겠죠, 서울에 그렇죠? 사시죠. 네. 그러면 저기 세종은요? 세종은요? 세종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세종에서 세종은 굉장히 지난번- 우아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부산이 훨씬 더 잘 사는 동네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해찬 대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많을까? 그건 맞아요. 그죠? 네네.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저도 부산에 많이 가봤습니다만 정말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렇고 좋았는데 그러면서 또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많이 생각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00년 전에 경부선 철도가 부산을 동서로 갈랐기 때문에 철도와 동서로 가르면 도시가 초라합니까? 그리고 부산 초라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 가보십시오. 고층 빌딩 쫙 서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밤에 광안대교 쫙 불빛 안 보셨습니까? 초라해요? 전혀. 그럼 부산 시민들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신 어디서 오셔서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은 어떤 구설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해외 뭐 여성 네, 얘기도 있었고 뭐 경력 단절 베트남 얘기도 얘기도 있었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요번에 또 오랜만에 또 이 얘기를 부산. 또 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부산 지역이 시민뿐만 아니라 항상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구설수에 올랐을 때마다 그 민주당 당내에서 그 이렇게 감싸주는 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뭐 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낡은 사고, 아직까지 낡은 사고에 갇혀 있지 않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여하튼 요번에 또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부산 어떤 시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물론 이해찬 대표가 이것을 부산을 초라하다 말한 것을 막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화할 수도 있고 또 다소 좀 기분이 불쾌한 부산 시민들의 감정을 건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게를 우리가 둔 것은 집권당 대표니까 또 부산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과연 집권당 대표도 그 발언이 적절합니까? 그런 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로 측면에서 이거는 아니올지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발언을 진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발언도 끌어낼 수 있어야 집권당의 중진 의원이고 집권당 대표다고 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빅7 중에서 일곱 번째. 이번에는 통합당에 드디어 이분 뜨셨네요. 네네. 황교안 대표. 네, 황교안 대표입니다. 네네.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연이어서 설화 논란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N번방 관련해서 어떤 토론회에서 그 N번방 그 참여 회원들에 대한 어떤 그 전부 그 회원들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서 네. 가입자 중에서 그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만 뭐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렇게 방에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전문가적인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네네. 대치를 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비례용지 투표가 너무나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을 또 장애인 어떤 신체 비하 발언 같은 것을 해서 또 뭐 키가 작다는 네네, 키가 얘기는. 논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는요. 참 저희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치인은 말로 사는 겁니다. 그죠? 말로 사고 정책, 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말로 하는 거죠.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실수하는 것과
그 말 속에 잘못된 인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적극적으로 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매수를 하려던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네. 돈도 내야 됩니다. 네. 호의 힘을 들었다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굳이 아는 척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 심지어는 뭐 형량에 뭐라고요? 변명 보니까 뭐 이 범죄적인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을 얘기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판사입니까? 양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치인이? 왜 그렇게 국민들을 무시합니까? 황교안 대표님은 정치인입니다. 지금 선거에 출마한 분입니다. 무슨 양형을 고민하고 처벌에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그럼 판사가 할 일이죠.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보십니까? 또 하나, 비례투표용지가 키 작은 사람은 들 수도 없다. 투표용지가 48.1cm입니다. 키 작은 사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례대표 후보 당첨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하나 더 만들어냈죠.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키 큰 사람은 들 수 있고 키 작은 사람은 이것도 못 듭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것도 못 들자고 그게 형편없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들 수 있습니다. 48.1cm 못 드는 키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되지 않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정치력이 떨어지는 네네. 그런 발언인 겁니다. 말 실수가 아니는 겁니다. 말 실수가. 머릿속에 그런 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메시지 관리가 거의 반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아, 좋은 말입니다. 네. 네. 이 정치적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미숙함, 이런 어떤 지적들이 법률가로서, 정치가로서도 미숙하다라는 어떤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며칠 전에도 최근에도 그 교회와 신천지단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쓰면서도 8번 이상을 고쳤다고 해요. 아. 네, 그런 그 내용들을 다 그 페이스북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그 메신저 얘기도 하셨겠지만 네.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을 안 쓸 수도 있을 네, 거고, 그렇죠. 또 이 페이스북 문제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이 안 남는 줄 아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어떤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왔고, 자기는 지역구에 어떤 투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김종인 대표와 자기하고 황 대표하고 양동작전, 그러니까 메시지는 김종인 대표를 위주로 하고 황 대표는 지역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설화반열에 또 오른 것입니다. 네. 그간에 선거가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선거 막판에 이 설화 때문에 선거판이 완전히 뒤바뀐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예전에 그 권양숙 여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내가 아내분 아버지신가요? 네, 아버지가 그분, 이제 그 네, 신부인사로 해서 네,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그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런 네. 어떤 강력한 메시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게 오히려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고 좋을 텐데, 이런 말실수가 계속 나와서 선거판을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는, 네, 또 선거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 이런 어떤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수환 기자님이 참 네. 정치인들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네. 적어도 현실 정치에서 일반 국민들과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성찰하면서 치열하게 자기를 대련시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설사 그런 분은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송하다 보면은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아니라 머릿속부터 뭔가 뒤틀린 것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걸러내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소 정부에 어두울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요. 박성명의 이 이슈 펀치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다섯 번 나갈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됩니다.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가야 될 텐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로 주위에서 말 한마디 더 신경을 써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선거 정치론 이 얘기인데요. 자, 김성환 기자님. 네. 지금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오늘도 일본에서 보니까 무슨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거 도쿄 등등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비교적 잘하고 있고, 국민들도 솔선수범하고 있고, 특히 의료진들 헌신하고 있고, 네. 정부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문제는 이제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운동도 안 하고요. 네. 또 저기 무슨 이렇게 축제 같은 것도 없고, 네. 가게도 안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 위기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나라의 국격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고민을 했던 것이 소득 하위 70%에게 1인 가구 40만 원, 네. 4인 가구 100만 원을 네. 주는 것을 고민한다. 네. 라고 얘기한 거. 이것은 일단은 괜찮은 얘기란 말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또 우리나라는 복지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1인당 40만 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어려움에 국민 여러분과 정부는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좋은데, 이 문제가 된 것이 결국은, 이것도 통합당이군요. 통합당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인당 50만 원씩 현금을 모두 국민에게 다 줘라.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간 이제 정부가 일주일 전쯤에 이런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네. 소득 하에 70% 건보료 기준으로 건강보험금. 네. 그 건보료 기준으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많은 논란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어렵죠, 그죠? 네, 형평성 논란이 특히 많이 따랐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라든가 그 집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건보료율이고, 그렇죠. 직장 가입자는 그 직장 소득만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장 가입자도 재산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고, 또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번에 소득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18년 소득으로서 건보료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올해 소득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증빙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지금 경제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일어났고, 이런 형평성 논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황교안 대표가 50% 전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50만 원. 네네. 치고 나오니까 민주당도 애따 받았다. 오히려 그 민주당도 70% 결정하기 전에 당정청 협의에서 이 전 국민을 주자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기재부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이런 70%로 결정했는데, 일주일 만에 양 당이 이렇게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어떤 공감대를 지금 이루고 있는 어떤 실정입니다. 네. 자,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번 21대 총선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대한민국의 복지의 수준, 복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복지 인프라의 확충으로
좀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논쟁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자, 논지는 뭐냐면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다는 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네네. 따뜻한 정부고, 또 국민들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70%라고 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70% 어떻게 하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건강보험료가 100원이라도 많으면 안 되고, 그 밑에는 되고,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그럼 30%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는 뭐야,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란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그래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70% 주기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책정 기준으로 삼았는데 당장 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 쪽에서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그 4인 가구는 200만 원. 네. 민주당보다도 2배만큼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논쟁이 돼버리면 민주당에서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구당. 4인 가구죠. 네. 4인 가구당 100만 원. 그것도 70%. 네. 근데 저쪽은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 4명이면 200만 원이네? 네. 우리보다 더 유리하네? 그렇게 써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도 민주당입니다. 우리도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야가 선거의 표심을 의식을 해서 당초 입장을 번복을 하고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도 보편적인 복지를 반대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즉시 지급하라 얘기를 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선거 정치를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논쟁이다라고 하는 논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간에 많은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느냐. 통합당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어떤 의도를 반영해서 전 국민의 지자고 이렇게 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간의 어떤 공감대나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어떤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여기 어찌됐든 그렇지만 두 당이 공감대를 이뤘고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들어가 보면 또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재원 조달 과정입니다. 통합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30%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과정에 대한 아직 논의가 없습니다. 물론 2차 추경에 대한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추경밖에 없죠. 네, 정확한 건 아니고 또 통합당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5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떤 20% 정도를 약 100조죠. 이 100조를 어떤 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쓰자. 이렇게 하면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것들을 합의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 후 변수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총선 후에 이것들을 진짜 이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네. 화장실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네. 표를 사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고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의 법칙이군요. 네. 네. 자,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당초 정부가 국민의 70%를 발표했던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하지 않다 보니까는 소모적인 논쟁, 건강보험공단의 문의 전화만 세도하는 이런 방식은 설익은 정책이었다. 거기다가 또 통합당은 무상급식도 반대했던 통합당이 갑자기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원을 줄여서 하자? 그러면 아랫돌기에서 빼서 윗돌기를 방식입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은 보편적인 국방의 복지를 반대했던 건 아닙니까? 또 하나 민주당도 그렇다고 해서 얼씨구 하고 우리도 모든 국민에게 그럼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주자.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말을 하기 위해서 던져보는 이런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우려는 총선 이후에 과연 이대로 될까요? 통합당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하죠. 또 무슨 튀기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볼 겁니다. 또 민주당 모든 가구에 100만 원, 정부는 하위 70%입니다. 어떻게 조율하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저희들은 박사명 이슈펀치는 끝까지 추적을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정치는 저희들은 박사명 이슈펀치에서 펀치를 하겠습니다. 네, 김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사명 이슈펀치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